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영국의 BBC나 일본 NHK의 국제방송 같은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한 가운데 MBC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 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폭로했습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샛별 9형이 미사일과 유도탄을 장착한 공격용 무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밀당 외교를 펼치며 한미일 동맹에 맞서 북중로의 결속을 다지는 속셈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면서 공정방송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월 28일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또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출발해서 도쿄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언론특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양력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했고 2009년부터 10년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 당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10년부터 21년까지는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했고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대사, 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별보좌역이죠?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요. 이분은 이제 뼛속까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도 하셨고 일단 이제 동아일보 기생 출신이고요. 제가 이분하고 김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분이 지금 방통위에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임명될 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 진보 성향의 전국 언론 노조에서 낸 성명입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은 어디를 봐도 전문성이 없다. 네. 정치적 후견주의를 내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이거 진보단체에서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네. 진보 성향이 강한 노조에서. 그런 반면에 굉장히 대비가 되죠. 이동관 지금 내정자께서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정통 언론인이다. 그리고 대변인 홍보수석 또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특보까지 해서 그야말로 언론에 대해서 정말 모래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는 저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보도에 있어서는 BBC 인터내셔널 또 NHK의 국제방송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OTT로서 콘텐츠 방송으로서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채널과 OTT 넷플릭스를 콕 집어서 네. 얘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BBC 인터내셔널은 보면 늘 NHK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 방송이지만 모든 정권에 대해서 비판 및 감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주죠.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든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든 간에 그 정권에 대한 감시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런 논란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진영 논리로 민주당이 이동관 내정자의 임명을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미디어 이 시대 이후에 SNS, 유튜브 등을 포함한 그런 새로운 그 유튜브 등 그 뉴스 매체가 나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를 유통하는 OTT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련에서 지금 보세요. KBS 주말 드라마가 시청률이 3%도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드라마 제작자 또 K-팝 내용 등이 오히려 넷플릭스에 제공을 하는 것이 더 수익이 더 낮고 전 세계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토종의 그 OTT 서비스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쟁, 세계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그 방송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경제 논리로 가야지 된다. 그래서 NHK는 회장을 경영인으로 모셔오고 오히려 수신료를 10% 인하하는 그런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네. 자,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논평을 내놓았고 야당 특히 KBS 아나운서 출신이죠.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이 폭염에 반대 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푸들, 잘 아시는 대로 애완견이라는 얘기인데, 자, 여야 반응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인 걸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고민정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KBS. KBS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하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KBS에서 어떤 대학살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 문재인 정권 때의 언론 장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1호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즉 청와대에서 직접 적폐청산을 총지휘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2017년 3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한참일 때입니다. 그때 부산 멕시코에서 적폐청산 TF팀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해갖고요. 그때 당시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폐청산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약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첫 해부터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적폐청산을 하면서 그 1호가 바로 국정과제이고요. 그것의 일환이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팀을 다 만들었고요. 네네. 당연히 문체부에서도 만들었죠. 그리고 방통위에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27개의 아예 그 사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350명을 검찰 수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직을 모두 구속을 하고요. 네. 적폐청산을 청와대에서 총지휘하는 것과 똑같이 언론도 마찬가지로 적폐청산했죠. KBS에 또 마찬가지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적폐청산 기구가 아예 만들어집니다. 네. 이것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위원장이었었던 당시 KBS의 부사장이었던 정필보 위원장은 그것을 굉장히 잘했다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평가를 받고 민주당이 그것도 비례대표로 영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진두지휘를 했었던 그야말로 푸들같이 놀았던 김우철 본부장은 지금 KBS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이 푸들인지 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완견 중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강아지잖아요. 네. 굳이 이제 푸들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과거에 뭐 영국 총리 블레어한테도 뭐 아들 부시 대통령의 푸들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 푸들이란 말을 쓰는 것이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진짜 저 말을 그대로 되갚아 준다면 그때 진실과 미래 KBS 출신이시니까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정필모, 김의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푸들 노릇을 했는지 아마 본인이 낯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반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부터는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언론 장악은 아예 문건으로 조금 이따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나리오가 아예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동관 지명자의 같은 경우에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그냥 언론 장악했다. 뭐 인사를 내쫓았다. 이동관 지명자가 내쫓은 인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폭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그 지명자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겠지만 그것을 폭로한 정경원 하나고 전 교사 또 이력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아시다시피 그 2011년도 8월에 있었던 학폭을 2015년도에 서울시 의회에서 하나고의 다른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더불어서 하나 끼워넣어서 폭로한 그러니까 것입니다. 발생 4년 후에 폭로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그 당시 학폭 진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네. 사람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 2015년도 그 이후에 전교조 핵심 활동가로 활동을 하죠. 그것에 힘입어서 아시다시피 2020년도 6월에 그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의 그 보좌관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때 그 교사의 신분을 퇴직하지 않고 교사를 휴직하고 들어가서 그 보좌관으로 채용이 되지 겸직 않습니까? 때문에 소송까지 벌어졌죠. 네. 소송을 누구라 했냐. 당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갔죠. 굉장히 황당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2016년도 12월 6일 날 한겨레에 이재명 지지 칼럼까지 기고를 합니다. 그것의 대가로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 그 경기도의 그 채용까지 되죠. 교육정책 자문관을 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것까지도 202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력이 굉장히 불투명한 분이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금 중국에 가 있대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분을 굉장히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증언해달라. 그런데 이분이 거절했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당하다면 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민들은요. 어쨌든 이 학폭 논란에 궁금증이 많으니까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동관 후보자 얘기도 들어보고 증거 제시된 것도 좀 따져보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그런 점에서 좀 충족돼서 이게 소명이 되느냐는 청문회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여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요, 법인카드 사용 의혹까지 불거진 남영진 KBS 이사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한 명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요? 그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준용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16건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업무 추진비의 과오용이죠. 그리고 특히 주말과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도 이브까지도 본인은 이제 언론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을 불러서 아주 고급 한정식과 고급 양식당에서 예약하기도 힘든 양식당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슨 업무 추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꽃감 선물을 했죠. 이것도 10만 원 상당 한다는데 원래는 5만 원 이상은 선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은 1회에 100만 원이 넘을 경우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다 밝혀지고 나면 형사처벌로 고발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미 KBS 노조에서는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네. 한편 민노총 산하 MBC 노조와 맞서고 있는 MBC 노동조합은요, 지난 7월 29일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날 MBC가 저녁 메인 뉴스에서 뉴스 리포트 18개의 3분의 1인 6개를 톱부터 이동관 관련 뉴스로 도배했는데, 자, 이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방송법에 따르면요, 방송 내용을 사측 또는 개인 사장의 이익에 의해서 방송 편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송법 제44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것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것이죠. 어떻게 MBC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6개를 지명된 날 집중적으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수혜라든가 다른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그중에 것입니다. 5개는 네. 내용이 일방적으로 좀 편파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더 노동조합이 네. 문제를 삼았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학을 좀 보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학기 중에 전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분은 빼고 전학을 좀 보류해달라라고 했다는 것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칙대로라면은 전화를 김승유 이사장이 한 건 맞고, 네. 그렇지만 그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기 중에 아들은 전학이 5월에 갔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학기 중에 전학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한테 상당한 불이익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전화했다. 그리고 전학을 좀 보류해달라고 했다. 이것만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 보도 준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문건이 작성됐었다. 이게 이제 2017년 얘기인데 그 기준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로드맵대로 실행이 됐다. 이런 얘기는 지금 밝혀진 거예요. 민주당 내부 문건에서.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이제 사무처에서 이거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것을 배포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규국회 전입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MB 비판인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단체 관람합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해놓고 예를 들자면 김미화, 이훈도연 이런 분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그려놓죠. 그 모히또 먹으러 그런 얘기 나오는 영화잖아요. 저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MBC 김장겸 사단과 KBS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요. 바로 당에서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이것을 박범계 위원장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또 이렇게 4, 5, 6번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사장 퇴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러한 지령을 내립니다. KBS, MBC의 야측 인사와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리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교수와 어용 교수들이죠.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압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촛불 집회를 검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민단체들이 등장을 하고요. 당시 언론 노조 등이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당 측 인사 유희선 박문진 이사를 퇴진시키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강규영 KBS 이사를 해임을 한 사건이 네. 일어납니다. 이 KBS 강규영 이사는 최근에 법원에서 이 해임이 무효가 됐죠. 됐죠.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네. 네. 자, 이런 언론장악 문건이 이제 로드맵대로 시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에 해임이 됐다가 지난 6월에 실로 5년 5개월 만에 해임 무효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고대영 전 KBS 사장입니다. 고 전 사장은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문건을 확인했지만 그걸 실행한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노조 카르텔을 방송계에서 걷어내야 한다. 여기서 카르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카르텔이라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등이 다 총 카르텔로 지금 언론 장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KBS 같은 경우에는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3번째 계속해서 연임으로 보도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네. KBS는 지금 현재 3번째 계속 그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아니면 KBS 보도본부장을 못하니까 주요 보직 그 출신들이 전부 다 그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후속으로 그 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될 텐데요. 요는 이때 당시에 왜 무효 판결이 났냐?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시한 청와대에서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사무처 요원들까지 전부 다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언론시민단체죠. 미디어연대는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 수사에 이어서 사법처리 수순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사법처리 결과까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상당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논란이 어쨌든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하든 아니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처럼 아마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이 8월 중하순입니다.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적지 않은 이 큰 변화를 맞게 되죠? 네, 지금 8월 23일이 되면 김효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 측 그 추천 인사죠. 이분이 지금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야당 측의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이 두 분 다 그만두게 됩니다. 같이 이제 임기가 네.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24일이 주말이니까 25일부터 이제 새로운 그 방통위가 출범을 하게 되죠. 이제 한 분이 좀 문제예요. 그 최민희. 이분을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임명 거부를 하고 있죠. 네, 임명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분이 이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직을 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2019년부터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했어요. 그동안 연봉 4억 8,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 네, 네. 4억 8,400만 원을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그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야지 돼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싶었으면 이분의 임기가 3년이 지나는 게 25년 3월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추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표적인 친명계 쪽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법제처에 지금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이분이 지난 3년간 정보통신 기술인 ICT 및 그 이 통사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벌금형 받았죠. 이런 분이 과연
정확한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참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올 연말에 네. 140개가 넘는 방송사들이 이제 방송 제허가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당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KBS2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그 KBS2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심사 기준에 좀 미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다는 것이 지금 이제 수사 결과에 전 나올 거라고 네. 봐요. 잘 아시다시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이죠. 기소됐어요. 그때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해서 오히려 TV조선은 없애려고 했었던 것이 네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KBS도 만약에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지난번 최근에도 KBS 라디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대통령이 그 외유 중이실 적에 국빈 방문 중이실 적에도 패널을 1대 16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패널 구성을 하고 이 관행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없어졌던 추적 60분 다시 부활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방심위 위원장도 곧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철저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KBS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송을 했는가,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에 미달하면 당연히 공영방송에서 탈락해야죠. 네. 격변을 받고 있는 방송가의 앞으로의 미래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이 심야에 벌인 열병식에서 미국 무기를 복제한 듯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공격용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해도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육군 준장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밤 8시 반부터 벌인 이른바 7.27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좀 모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단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대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목표 정답 3km 현대 주의
북한 매체는 다음 날이죠.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 열병식 영상을 편집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상을 국내 방송사 3곳이 SNS를 통해서 그대로 생중계, 이른바 통중계를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글쎄 우리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27 전승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승한 거 아니거든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기습남침을 했고 결국 유엔군, 미군을 중심한 유엔군 국군에게 패퇴해서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사실 패배한 전쟁을 이긴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북한 선전을 보면 미제 침략군과 주전국가가 북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걸 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수많은 군인과 북한 주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연습을 또 이 떼약볕 같은 이 여름철에 연습을 했을 거고 전기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저 밤에 저렇게 심해열병식을 저렇게 하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나.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결국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자 물론 뭐 우리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방송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걸 그대로 통으로 다 방송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전 의문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북한 방송원이라고 그러죠. 아나운서의 선전선동 멘트 그리고 김정은 찬양 내용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70년 전 미제 침략군과 그 주전국가 무리들이 무력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보위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한이가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던 바로 이 광장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은 전승을 안아온 3년과 승리를 지켜온 70년이 함께 세운 역사의 기념비이며 오늘의 대축전은 전하의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함께 받들어 올린 영예의 절정입니다. 지금 미제와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감히 우리 국가의 정간 정말에 대해서까지 떠들면서 미친 막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고 들으신 대로 김정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다 저런 말들을 했어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도 2020년에 생중계된 적은 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그때도 비판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가 또 북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통으로 중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북한이냐? 북한이 아닌데 이걸 왜 통으로 다 중계를 해야 되느냐? 네.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이 요약을 해서 보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시청자들을 저희가 반응을 좀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다소 다른 반응들도 나왔어요. 예, 민주주의 국가답게. 자, 반응을 요약하면 대개 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북한 무인기 참 멋있더라.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편집해서 뉴스로 내보내면 될 것 같은데 돈 들여서 이걸 중계하느냐? 한심하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우리 국민들 사이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나왔듯이 북한이 이런 열병식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통으로 2시간 동안 또 녹화 중계를 했는데 저는요. 결국은 우리를 향한 일종의 협박이라 볼 수 있는데 북한식으로 말하면 억제지요.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요소거든요.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 북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만 선전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의 그 능력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제력이 제한되긴 합니다만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악용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 생중계를 한 방송사들에게 한 신문이 질문을 했습니다. 좀 과도한 것 아니었느냐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두 곳은 관련 입장이 없다. 한 곳은 수요가 있어서 그게 방송할 만한 것이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말이죠.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했어요. 그 대표단이요.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그걸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동의했던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그 불법 행위를 보여주고 협박하는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 정부가 비판 없이 그대로 통으로 내보내는 것.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KBS와 SBS에 물었더니 관련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다. YTN은 시청자 수요에 부합하고 알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자, 방송사들 반응이었으니까 그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편 미국이 자랑하는 고고도 무인 공격기 MQ-9 리퍼, 세계적인 무인 공격기죠. 아주 흡사한 이른바 샛별 9형, 같은 구자를 썼습니다. 이런 무인기가 이 열병식에서 공개됐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열병식 때 4대가 행진을 했고 상공에는 직접 비행하는 한 대의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조선인민공군이라고 하면 저게 리퍼인 줄 알고 저도 처음에는 편집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게 이제 넉 대가 지나갔어요. 저 날개 길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 도로에서 잘못하면 치일 뻔한 모습인데, 자, 저 리퍼 아니냐? 리퍼 MQ-9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본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얼마 전에 홍보 영상에서는 평양 상공을 직접 비행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이 과거의 북한 무인기들은 조악한 장난감 수준이었는데 이젠 속된 말로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게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침투했던 무인기들은 굉장히 조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금 고고도 글로벌 호크라고 불리는 이 RQ-4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높은 고도에서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이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확히 구별해내는 거죠? 정확히 구별해내는 뭐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고고도 무인 정찰기 우리도 4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4대가 있는 거죠? 늑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무인기를 보면 외모는 좀 비슷해요. 네. 외모가 비슷한데 과연 껍데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정찰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위성과 연계해서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있고요. 적외선 센서를 갖춘 광학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있어야 정찰 역량을 가질 수 있는데 북한은 인공위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광학 카메라인 적외선 이런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죠. 네.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지금 MQ-9 리퍼입니다. MQ-9 리퍼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인데 이건 뭐 이 무장이 엄청나죠. 그리고 실제 보면요 다목적 공격 무인기인데 침묵의 도살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형이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에 대한 이 무장이나 이 공격 역량이 리퍼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북한은 그전까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기를 본떠서 제작을 했죠. 그런데 이처럼 겉모양이 미제와 같은 무인기를 만들어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계도를 해킹해서 베꼈다고 해도 단시간에 5대나 만든 걸로 보면 이거 제조 기술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북한이 외형이 비슷하다, 뭐 성능이 이 최고의 무인기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무기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앞선 무기들을
복제해서 또는 역설계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이 해킹을 통해서 또는 중국과 러시아나 이란의 무인기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단기간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무인기가 뭐 성능이 좀 떨어진다 해도 이걸 장난으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실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무인기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러시아가 압도적인 그런 이 전차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터키제 튀르키예제죠. 바이락타르라고 TB2라고 하는 이 무인기를 가지고 러시아 이 전차들을 파괴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이 지금 미국의 무인기 한 50%의 성능만 가지고 있더라도 대전차 이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전차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자폭 드론으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대응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수 있다. 아하.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무인기 공격 시에 10배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를 보고 정말 우리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경계를 좀 더 늦출 수 없는,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 전략적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북한이 이번 심야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공개를 했으나 신형 무기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건 없었다, 이런 평가도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열렸던 6번의 야간 열병식을 비교해 보면 매 열병식마다 새로운 무기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정은은 본인이 집권 이후에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실패했고 그러니까 매년 뭔가 하나씩은 신무기가 하나씩은 나왔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75주년 2020년 10월에는 북극성 4형, 신형 SLBM, 신형 ICBM도 보여줬고요. 2021년 9월에는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불새 대전차 미사일, 재래식 무기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는 신형 SLBM보다 더 커진 그런 SLBM을 보여줬고 뭐 국정음속 미사일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23년 2월 8일에 와서는 지난 다른 2월이었죠? 데리고 왔고 여기에 이제 화성 17형을 무더기로 좀 보여주고 예. 이스칸데르형이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정작 이번 7월 27일 정승결에서는 딱히 뭐 나온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5월 말 실패했던 정찰 위성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그런 이 샛별 4형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냈고 또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하면서 이제 샛별 9형, 리퍼와 유사한 그런 무기를 보이긴 했지만 새로운 건 없었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요. 이 40일 상륙 돌격대대 종대를 소개했는데 우리 백령도의 서해 5도를 기습 상륙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인 수중 공격정 종대, 소위 말하는 해일, 수중 핵 어뢰를 운영하는 부대인데 이건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개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핵 잠수함이라든지 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걸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김정은의 밀당 외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죠. 러시아 국방장관을 주석단에서 바로 옆에 이렇게 세우고 극진하게 우대를 했는데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6일 러시아 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군사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찾으셨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가이드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게 지금 그 열병식 전날에 무기 전시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네. 저기를 뭐 김정은 가이드가 러시아 국방장관을 거의 뭐 안내하면서 소개를 했다. 이게 이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를 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기가 지금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에도 손을 벌리고 북한에도 손을 벌리고 사실 이란제 무기들이 보이고 있고 북한제 무기가 들어왔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최대한 김정은이 이용을 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이렇게 극진히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 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오스틴 장관을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게 좀 굉장히 아주 좀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은 러시아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친서가 전달된 사실을 공개하고 리홍중 중국 정치국원, 이게 국회 부의장쯤 되는 사람인데 환대를 하면서 연회를 베풀고 6.25 때 사망한 중공군 전사자 묘역을 함께 참배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밀당 외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과거에도 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널뛰기 외교, 밀당 외교를 했어요. 이번에도 쇼이구를 극진히 대접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을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마지막은 중국을 또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에 불법 남침을 지원한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네. 항미 원조, 미국을 대항을 해서 조선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날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심야 일병식 북중러의 밀착을 계기로 우리가 더욱 한반도 안보 정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행 위원을 한 2분 정도만 좀 짧게 할 걸.